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미국 본장 마감 후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 2%가 밀리는데도 미국 지수 선물은 뭐 끄떡도 없었죠.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어제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뭔가 시장이 정중동의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는 대부분 갭 상승 시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현선물을 동반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자체가 생각보다 매도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많이 약하게 출발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도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20분 동안 계속 시장을 밀어보려 했는데 포기하고 시장을 위로 돌려버렸죠. 9시 30분부터는 현물 매수를 시작했고 이어서 10시부터는 선물도 매수로 돌리면서 시장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참 보기 힘들 정도로 장중 변동성이 낮았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막판에 그 변동성을 올려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변동성을 누르는 것은 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해도 싶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눌러놨어요. 결국 오후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과하게 빠졌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황당한 사태가 나왔죠. 변동성이 오른 것은 2시 40분부터 개인이 풋옵션 대량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풋 고평가 현상이 발생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강하게 위로 돌리니까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풋 매수가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양옵션이 확 떠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개인이 대량 풋 매수가 있었죠. 그날 135억 샀죠. 오늘은 이제 55억 샀는데 2거래일 연속 풋매수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과연 어떻게 청산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물론 시장이 저는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뇌피셔를 갖고 풋옵션을 사면 안 돼요. 물론 200억 가까이 풋옵션을 짓는 개인이 일반 개인은 아닐 테고 그러면 확실하게 고점에서 풋옵션을 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야, 나중에 그러면 포지션 털어낼 때 제발 좀 무식하게 털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수요일처럼 풋매수분을 무식하게 청산하니까 변동성이 오히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언제 청산될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흐름 없죠. 계속 시황 얘기할게요. 시장이 430포인트에서 저항을 느끼는 것은 지난 4월 22일 수요일에 그 외국인이 대량 선물 매도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점이죠. 또 거기는 4월 셋째 주 동안 지지했던 자리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분명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1시간 동안 오늘 콜옵션 프리미엄 빼는 줄 알았다가 오후 3시부터 그걸 싹 선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말아 올려요. 그러면서 종가를 431.10까지 올려놨죠. 이러면서 미결이 확 빠집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또 외국인 선물 매수가 감소한 것은 이것은 그 현물 매수로 스위칭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숏이 빠져나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콜옵션이 변동성이 뜬 것은 개인이 풋매수로 인한 변동성 상승 그리고 그동안의 430선 저항선을 넘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상승에 대한 이길 갭 리스크를 반영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길 시장은 그야말로 시장을 흔드는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혹은 누가 물타기를 하고 손절매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초반에 적당한 갭이 나와서 바로 숏이 들어온다면 모를까 어중간한 갭이 나온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숏포들이 손절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갭이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옵션 시장에서 콜 매도자들이 그 손절매가 나오면서 과격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과 그에 맞짱 뜨는 이른바 카운터 파티들의 결정에 의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을 쫙쭉 그으면서 여기까지 가고 어디서 멈출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죽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도 누적된 베이시스 변동폭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중 베이시스 변동폭이 0.7이 된다는 것은 대량의 투기 거래자들,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인 선물 매매자들이죠. 얘네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슈퍼를 딱 쌓고
막 쌓았는데 도저히 안 밀리니까 다시 걷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0.7포인트는 이른바 시장 충격 비용으로 깔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베이시스 진폭이 컸던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이야기는 대량의 투기 거래자들한테 피로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다. 내가 포지션을 딱 숏으로 쌌어요. 근데 시장이 안 빠져. 그럼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갔다 걷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결국 이들도 강한 방향성을 보이면서 항복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위일지 아래일지 그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락 조정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건 슈팅을 줘야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로 슈팅을 줘야 하락 조정이 날 것 같은데 위로 슈팅을 주자니 또 이거는 물려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외국인만 지금 피곤한 겁니다. 네. 자, 보통 하락으로의 전환은 시장의 매수세가 점점 사라지면서 소뚜껑처럼 제가 여기 설명을 손가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네. 이렇게 소뚜껑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선진 시장처럼 변동성이 낮은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선 그러니까 신흥 시장에서는 뾰족한 탑이 몇 번 생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아이고 여기네.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예, 이러면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뾰족한 탑이 몇 번 생기면서 후속 매수세가 부족할 때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후자가 아니에요. 전자와 같은 저변동성 시장에 속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이 소뚜껑 모양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그 소뚜껑이 정점까지 못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변동성 죽이고 상승시키고 있는 거 이거 아직은 풋매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외국인들도 여러 차례 숏을 잡으려다가 계속 손절하는 게 이게 숏을 계속 포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팔아오던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종가를 좀 당기기도 했죠. 예. 그래서 저는 기존의 뷰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풋매수는 아직도 아니고 폭등도 쉽지 않다. 따라서 콜 매도 445랑 콜 435 매도는 그대로 커버드 콜을 유지합니다. 하방 포지션은 최소한 이번 주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는 조용했어요. 장 시작 후 IFO 지수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IFO 지수는 기업 관리자에게 서베이를 한 것인데 뭐 그간 워낙 기업 환경이 좋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조금 낮아진 것 같고는 시장이 신경을 안 썼다라고 해야죠. 그보다는 지금 PPP 관련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국채가 조금 흔들렸는데 본격적인 국채 숏은 나오지 않고 계속 에너지만 압축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전반적인 금융시장 분위기가 변동성 감소인지라 역시 이번 실적 시즌 끝나야 뭐 방향성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머디티 좀 보면 구리가 아시아 세션에서 또 올라서 유럽 세션에서 무려 2.4%까지 올랐죠. LME에서 이제 톤당 9,751달러까지 올라서 10,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뭐 지금 분위기로는 10,000달러 터치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머디티 특성상 한번 추세가 잡히면 웬만해서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또 월말까지 이제 3거래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고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기름값이 브렌트 65달러를 두고 계속 공방을 벌였는데 미국 세션 시작하기도 전에 뭐 텍사스 기름이 60.66달러까지 밀어내면서 시장이 급락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본장 시작하면서 공방전 좀 벌이다가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긴 아래꼬리를 달아서 마감했죠. 그래서 기름은 저는 계속 기존 뷰대로 수렴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예. 참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조금씩 언급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농산물 급등했거든요. 농산물이 급등 현상도 이제 저는 월말 월초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농산물은 다른 커머디티와 달리 장기 보관에 비용이 많이 들죠. 또 생산량을 즉시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작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은 커머디티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추세 추종이 일어납니다. 뭐 지금 그런 게 나온다라는 뜻,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웬만해서는 추세 추종이 나오잖아요. 추세가 이제 형성되면 웬만해서는 그 역추세 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다른 거는 사실 뭐 기름이 됐든 뭐 구리가 됐든 진짜 오랫동안 버티잖아요. 몇 달이가 됐든 뭐 버티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농산물은 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추세가 나올지 몰라요. 진짜 뭐 그 집안을 완전히 거덜내고 가문을 거덜내는 역추세가 그 추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은 웬만해서는 손대지 말라. 또 물려도 추세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유럽 세션은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지수 선물들이 눌리고 있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 지수 선물 눌릴 때 유럽 증시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움직인 것은 홍콩 시장에서 로컬 악재가 생겼었죠.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지수 선물로 숏 헤지를 하는 수요가 있어서 눌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고 미국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장 1시간 전부터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본장 시작하면서 나스닥은 또 끝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고 테슬라 실적이죠. 장마감 후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 드실 게 테슬라가 뭐 메가캡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지캡이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서 무려 2%나 빠지는데 미국 지수 선물은 변화가 없어요. 이게 대체 어떤 일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보통 테슬라 정도는 그래도 실적 발표하면 바로 지수 선물 한번 춤이라도 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변동성을 계속 죽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죽인 건 맞아요. 근데 변동성이 바닥은 절대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변동성이라는 거는 최소한 바닥에서 양봉 한 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그러면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어제 러셀이 가장 강했어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 S&P, 다우 순으로 다우는 거의 음봉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IT와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전통 산업군들은 거의 다 얻어맞았죠. 사실 금융주들도 오장 들어서는 힘이 점점 빠지는 게 시장이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늘 얘기했듯이 힘이 빠진다고 바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질 때 한 단계 한 단계 레벨 다운되면서 나중에 각도가 심하게 부러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힘이 없어지는 단계지 부러지는 단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품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 보면 아유 감사하게도 빌황 주식들 뭐 GSX 테크헤즈 이거 15% 상승하면서 뭐 2주 동안에 그 빌황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해야 되나 뭐 그 VIP 샵이랑 그 파페시도 훈훈하게 올라졌습니다. 근데 나머지 비아콤 CBS나 그 디스커버리는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죠. 제가 이번에 그 빌랑 주식들 사건이 처음 일어나고 나서 바로 잡진 않자고 그 바로 잡자는 얘기를 안 했고 좀 기다렸다가 제가 한 2주 전에부터 잡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들 종목들은 그 빌랑 아저씨가 스크리닝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분명히 나쁜 주식이 아닌데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타가 높은 주식들이 먼저 반등이 클 것이고 또 옵션 변동성이 아직은 높으니까 변동성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풋옵션 매도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더 이상 빠지기 힘든 상황에서 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아콤 CBS랑 디스커버리는 그래도 베타가 낮은 주식에 포함되죠. 뭐 인위적으로 그 비랑 아저씨가 베타를 키워놨을 망정. 그래서 저는 GSX 테크헤지랑 VIP 샵을 담은 겁니다. 근데 뭐 이들 종목들 아직까지는 변동성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하게 올라오면 줄여야 된다. 줄였다가 또다시 담은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얘기할게요. 다들 지금 시장 관심사가 과연 언제까지 빠질 거냐, 아니 언제 빠질 거냐, 그리고 더 이상 시장이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것 같아요. 저는 뭐 더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근데 키플레이어인 외국인 선물 매매자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 밀면 베이시스가 너무 나빠지고 뭐 그런데도 시장 안 빠지죠. 그러니까
그 비싼 비용 지불하면서 장중에 들어갔던 숏포지션은 걷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계속 변동성 죽이면서 방향성 숨기다가 실적 시즌 얼추 끝나는 5월의 방향성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품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갈 거냐라는 얘기를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은 시장에 이 카운터파티들, 그 대립되는 포지션들이 없어요. 다들 그냥 방향성 베팅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운터파티들이 손절을 유발시키려면 시장 막 당겨야 되는데 뭐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최대한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지금 이번 주에 그 홍콩 옵션 만기 있어요. 근데 홍콩도 마찬가지로 지금 옵션 만기를 계속 양쪽으로 죽이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변동성 없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 더 힌트 드리면, 이거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매달 혹은 분기별로 주도주 혹은 주도 업종이 변화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기존 주도주가 다음 달에도 강한지, 그러니까 분기에 쫙 강할 것인지, 그리고 더 이상 강하지 않다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지. 근데 그게 아니다 라면 뭔가 시장이 기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나와야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실적 시즌 뭐 실적 계속 발표된 대로 쭉쭉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후로 과연 주도하는 업종이 나올까 의문이 들어요. 물론 실적이 다들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애널리스트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아, 실적이요? 이번 분기는 물론 다음 분기도 놀라운 수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따라간다는 말은 좀 아니고요. 예.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